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합니다. 최근 출렁이고 있는 여론조사의 추이와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의 그 추세도 아주 빠르고 더 큰 폭으로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 17일 날 갤럽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들은 뭐 대충 뭐 알고는 계시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40%대에서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쳐왔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초반부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K방역 이것에 대해서 외신으로부터 이제 호평받고 국민들의 인식이 대통령이 그래도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잘한다라는 평가로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4월 총선입니다.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지어는 70%대 초반 갤럽 기준으로. 그렇죠. 5월 초인가요? 그렇게 올라가 버렸죠. 리얼미터는 60%대 고공행진을 했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고영신 TV 코너에서 저는 그래도 이게 총선 압승도 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추석 연휴 때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글쎄 그렇게 예상은 했었죠. 만만한 하락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악재들이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닥쳤던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변수거든요.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또 조롱하고 욕설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근데 뭐 그건 이제 북한이 종전에도 보여왔던 모습이라면 결정적으로 민심이 돌아서게 됐던 것이 그래도 뭐 도발도 없겠지만 큰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건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6월 16일이 맞습니까? 6월 16일이죠. 이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1차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대까지 내려갑니다. 또 연이은 악재가 뭐였냐면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논란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20대 지지율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때는 북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않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연이어 전국적으로 전 세대에 전 연령대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가장 최근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그다음에 1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51.7%, 절반을 넘었고요. 긍정평가가 44.1%. 자, 이럴 때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반대를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긍정이 부정보다 더 높을 때.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더 빨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도 실제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이상 빠져버린 겁니다. 긍정에서. 이게 불과 우리가 5월달로 치면은 5, 6, 7 불과 2,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악재가 많은데 이 중에 또 추가된 악재, 여성 이 평가에도 영향을 주어서 쓰고 있고 또 30대 특히 서울 지역입니다. 연이은 이 단체장들의 성추행, 성추문 의혹.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고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최근에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 악재도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줬는데 하나 더 갤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드크로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인데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 긍정이
46, 부정이 44.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갤럽에서도 이렇게 46%까지 내려온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40%대로. 큰 폭으로 내려간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자체가 갤럽 조사가 높았을 때의 70% 초반과 비교하면 약 25%포인트나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인가? 그때가 71%. 그때쯤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한 두어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25%가 빠지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추락세네. 폭락이에요, 폭락. 예.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부정평가가 아직 임기가 그래도 1년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제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고쳐라. 예.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메시지를 국민 여론은 주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되게 맞물려서 가는 게 민주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이라는 게 지금 자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역할을 하고 예, 있다 보니까 연동이 되는데, 특히 뭐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하에서는 당이라는 게 무슨 자율성이 있는 건지 또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아마 이렇게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은 통합당 그렇죠. 생긴 이후로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당도 어떻게 됐든 김종인 대표 체제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지도부가 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가면서 완만하게나마 그렇죠. 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적어도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곤두박질 칠 만한 악재가 당에 발생한 건 아닌 것 같고 있고, 그런 또 것 하나는 같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교하던 것은 총선 이전인 거죠. 지금은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뭐 회복이 돼야 되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또 과제가 주어져 있는 정당으로 보는 것이고, 여당은 180석으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만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만.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지금 보면은 주저앉았지만 리얼미터 조사도 44.1%, 그다음에 갤럽 조사는 46%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것만 긍정만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두 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정당 조사보다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은 거죠. 이러다 보면 정당은 또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21대 국회도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긴데 뭔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지지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어떤 정책이 중심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또 여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닿지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 소속 단체장의 뭐 성추행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문을 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만 진상 규명은 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건 계속해서 주저하고 또 뭐 설왕설래만 오고 갈 뿐 뚜렷한 의사를 표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는 미래통합당 31%, 더불어민주당 35%, 4%포인트도 거의 뭐 오차범위 수준입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죠. 오차범위 수준이 되는 정도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상등이 켜진 것이죠. 왜냐하면 의석수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내려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내임덕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당의 지지율은 왜 이럴까라는 깊은 고찰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은 뭐 득점을 할 만한 큰 어떤 이슈들을 제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실점을 최소화한 거, 그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특히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과거 야당은 그냥 비난만 하고 발목만 잡았는데 이번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제출하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큰 반향은 못 일으켰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좀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고 박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좀 안정된 모습이에요. 결국 국민들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지지율이 완만하게라도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미래통합당이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반사이익, 많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반사이익을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당이 질이멸렬하고 또 자충우돌하고 또 막말하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을 그렇죠. 깎아먹고 기회가 있더라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뭐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미래통합당이 점수를 따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원내 전략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어요, 민주당이. 정부위원장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이제 상임위원장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겠다 하지만 여론 추세로 보면은 또 약자에 대한 동정 심리가 있잖아요. 저 민주당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작동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잘한다. 뭐 손댈 데가 없다. 이러면 또 다르겠지만 정치란 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 것이 87년대 직선제 이후에는 없어요. 군사정권 시대라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뭐 확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르고 지금 당장 부동산 문제 생기죠. 그 소속 단체장의 또 극단적 선택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이 생긴다. 우리가 이걸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은 좀 약자라고 보여지는 그 후보들에게 약간 마음이 갑니다. 근데 짠하다고 그렇죠. 짠하다 그러는데 그때 뭔가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한 수가 있으면 이게 점수를 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 박사님께서도 아실 텐데 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그렇죠. 아니 현직 대통령하고 아칸소주 주지사 저 시골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저 시골에 있는 주지사 조그만한 주 누가 합니까? 미국도 아칸소주 몰라요. 하면은 아마 규모 면에서는 제주도 정도 될 그럼요. 거예요. 다른 도에 비해서. 네. 예.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다 합니다. 아칸소주 어디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이 젊은 우리가 또 애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적 애송이가 정치 전문인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막 붙었는데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막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약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지지율을 보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뭐 완벽하다 그러면 또 달라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하면. 예. 또 그런 실수들을 금방금방 시정해버려요. 네. 이번에도 어떤 비대위원이 박원순 그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슨 스캔들 얘기했다가 바로 그건 안 그냥 2개월 정직 예, 딱 예.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그런 일을 못했죠. 민심이 정말 준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경제입니다. 예, 부동산 맞습니다. 문제도 경제고요. 예. 부동산 문제가 이게 뭐 다주택자도 영향을 받지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7월달 재산세 교부 받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와버렸더라고요. 아니 열어봤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재산세를 수백만 원 내는 게 이게 뭐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다 내야 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도. 강남 예. 3구뿐만이 아닙니다. 공덕이라고 집값이 쌉니까? 그럼. 용산이라고 집값이 쌉니까? 성동이라고 집값이 쌉니까? 그러면 이게 부쩍 늘어난 수백만 원의 재산세 내는 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경제 문제가 이제는 결정적인 이슈가 되는데 고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효과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도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이고 이 30대들이 빚까지 끌어다가 마포니, 용산이니, 성동이니 영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영끌 아시죠? 영혼을 끌어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부동산이 가치가 높아져서 노후에 20억, 30억 정도 되는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 내부에서는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전문가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해도 역대 정권도 안 되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솔직한 얘기가 김현미 장관이 전문가입니까? 철저하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고 박사님께서, 고 선배님께서 쭉 부동산 정책이 흘러왔던 과정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 보면. 경제 아주 전문가라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도 부동산 안 잡힙니다. 그랬던 그래도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뉴타운 3% 이야기를 됐죠. 했죠. 마이너스 3%가 그렇죠. 됐어요. 뉴타운으로. 그래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버블 7이 있었습니다. 강남.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부동산 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히죠. 안 지금 잡힙니다. 뭐 안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세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 나는 부동산은 자신 있다. 뭐 수십 가지의 뭐 이런 정책 대안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부의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 이제는 4년 이렇게 묶이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본능적인 거예요. 개인 재산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아니 투기를 건절한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 건절에 앞서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재산세 수백만 원 낼 수 있는 감당할 수도 없고 대출한 사람들은 아 이제는 이거 어떻게 처분할 길도 없고 부담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현장에 나오면 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럼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문제가 해결됐느냐? 대통령 임기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임기 내에 당장의 효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또 이것이 답이 있느냐? 노답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라도 다음 대통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도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로 폭탄 세금 매겨 가지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21번인가 2번 내는 정책의 결과로 다 드러난 나왔죠. 거 아닙니까? 실패가 나왔죠.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도 그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린벨트 그린벨트 분다는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서 또 보상해주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언제 그걸 집을 짓겠습니까?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 그거를 좀 제대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보다는 이 정권은 한번 자기들이 옳다고 믿은 정책은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민심이 어떻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도 탈원전을 바꿉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바꿉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정책적인 실패를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은 정치란 게 뭡니까? 책임 아닙니까? 책임 그렇죠. 정치. 책임 정치죠. 그러면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도 없고 그럴 만한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바꿔주면서 어떤 분위기 쇄신도 가져와야 하는데 그대로 해갖고 오히려 경제부총리는 저리 가라오고 그 김현미 데리고 앉아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부동산이 잡힐 리가 없죠.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내내 평가를 했던 것이 공직자 인사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 인사가 보면 계속해서 아주 넓은 바다에서 인재를 발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안보 라인도 북한에서는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가 봐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물만 바꾼다고 해서 뭐 외교안보가 갑작스럽게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국토교통 보면은 특히 지금은 부동산 대책이 워낙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장의 현장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굳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넓은 풀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참 이 공직자 인사평가도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것도 지금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발목 잡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리서치가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그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 1번이 네. 경제 전문성이에요. 아, 그럼요. 경제 전문성. 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진성준 의원,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했고 지금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또 서울시 당에 정무부시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부시장 네. 했죠. 당에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MBC 토론회 가서 이번 부동산 정책 이거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라고 다 얘기해놓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제 자기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석에서 우리도 네. 뭐 패널로 나가다 보면 또 자기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어떤 자기 입장이라든가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 아 그런다고 집값 잡힐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 내놔도 안 잡힐 거다라는 얘기로 다 받아들이고 본인도 그런 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집값 안 잡힌다.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복지 포퓰리즘 하기 위해서 집값 올려갖고 그 세금 걷어갖고 돈 뿌리는 거 그렇죠. 그거 하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확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은 진성준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강서구예요. 강서구 지금 보십시오. 9호선이 있죠. 마곡나루 있죠. LG가 들어와 있죠. 학군도 점차 좋아지고 있죠. 여기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은 못 가고 마포, 용산, 성동도 안 되고 마용성 안 이런 되고 그러면은 강서구 또는 강동구, 둔천동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게는 사람의 본능인 거죠.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집값 내릴 것 같습니까?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가서 내리죠. 살겠다는데요. 아니 마곡나루역에 9호선이죠. 공항 가기도 좋죠. 인천공항 그럼 가깝죠. 최고죠. 인천가 가깝죠. 그 직장도 지역에 강남에 또 9호선 공원들을 타면은 얼마나 잘 개발해 놨습니까? 무슨 식물원도 있고 아주 그래갖고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고 박사님, 마곡나루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투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히 실거주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기는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잡아야죠. 그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주택 있는 사람도 이미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지방- 마찬가지라니까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옛날에 언론인들 그 무슨 조합 아파트 예. 그런 거 지을 때요. 이번에 보니까 보유세인가요? 엄청나게 나와갖고 야 이거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지금 집을 팔아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궁금한 게 일 안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좀 수익이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은 또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타갖고 의료보험 내고 만다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 의료보험이니까 이건 또 집하고 연동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집이죠. 자기가 20년, 30년 전에 강남 들어와서 30년 동안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도 높죠. 지금 또 공시지가로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영모기지를 해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변두리로 가더라도 재산세는 내라는 이야기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값 높으니까 종합소득세 많이 올리고 이러면은 다 팔고 어디로 가겠지 하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옮기는 게 무척이 어려운 겁니다. 그 환경이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못 옮겨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분석들도 좀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죠.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니, 지금은 상식적으로 또 아주 즉흥적인 그런 대책들만 나오고 있어요. 고 선배님처럼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뭐 예전에 강남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와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투기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아니죠. 무슨 그러면 투기예요. 그 집이 지금 고가일 텐데 강남이면 그러면 팔로 내놓는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투기입니까? 잠실 2단지 13평에 연탄 아파트에서 600만 원이니까 그때 전세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 하나 마련한 것이지 무슨 투기고 말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이 50대, 60세 이상도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는 말 그대로 투기를 근절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너무 집값이 천정부지로 지속해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좋은 지역에 더 인프라를 많이 해주고, 강남보다 좋은 인프라를 투자하면 되죠.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뭐 부동산 얘기는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뭐 아니, 오늘따라 힘을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끝이 없고